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설 명절입니다.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자, 어제 우리 증시가 마감된 다음에 여러 가지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호재성 뉴스보다는 악재 공시가 무더기로 발생이 되었고, 이 중에는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설 명절 전에는 올빼미 공시로 악재 뉴스를 띄우는 회사들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과 4월은 상장 폐지 시즌입니다. 그래서 다들 3월달과 4월달만 조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어제 나온 뉴스를 보시면은 어제 흥하여운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돼서 상패 심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3, 4월 달에만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2월 달이라던가 5월 달에도 충분히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도 한번 파워포인트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부제는 내 주식은 왜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될까? 그리고 정부에서 만든 원금 보장 펀드 상품은 과연 안전할까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정말 시간을 들여 열심히 만들었으니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에 앞서서 잠깐 펀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이런 뉴스가 참 많았죠. 원금을 보장해주고 최소 3%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그린 뉴딜 펀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펀드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원금을 보장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펀드의 수익률들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10년을 묵혀도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거나 혹은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가 펀드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0%, 30%였던 게 한국의 펀드 시장이었죠. 물론 최근에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부터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펀드를 들었으면 무조건 수익이었겠지만, 한국의 펀드 상품의 대부분은 10년을 투자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누적돼서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로 마감된 펀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수익이었던 펀드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펀드가 마이너스가 났어도 만약에 버텼으면 지금쯤 엄청난 수익률을 주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펀드를 10년 동안 여러분이 들고 있었어 봐요. 그런데 수익이었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은 그 상대적인 허탈함에 더 이상 펀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뉴스에도 많이 나와 있죠. 펀드의 환매가 급증하면서 올해 주식형 펀드에서 17조가 매도가 나왔다. 자, 한국의 기관 중 투신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신탁입니다. 펀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한 적이 없고 계속되는 매도가 나와 있죠. 여기서 약 17조 이상의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펀드 자금입니다. 최근에는 펀드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차라리 펀드에서 돈을 빼서 내가 주식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펀드에서 자금을 계속 환매를 했기 때문에 투자 신탁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 두세 달 빼고는 전부 다 매도로 대응을 했고, 2021년에도 상황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투자 신탁은 아직도 계속되는 환매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도를 하고 있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뉴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을 해주고 비과세 혜택도 주고 거기다가 배당까지 준다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대통령 임기가 마감된 이후에 정권이 바뀔 경우에는 그 펀드 상품은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고, 또 펀드에서 원금 보장도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서 2년 동안은 원금을 보장해주지만 그 이후로는 원금을 보장 안 해준다라는 약관이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 2008년에도 그린 뉴딜 상품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녹색 성장 펀드라는 상품을 만들었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8.5%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5년 기준으로. 이것만 보면은 어머, 5년에 28%면은 은행 이자보다 더 벌었으니까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와 지금이랑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리먼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펀드를 여기서 판매했는데 펀드가 판매됐을 때까지 지수 상승률이 약 9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펀드에 돈을 넣었으면 오히려 손해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펀드를 해지하고 본인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미 2009년도에 오바마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었고 태양열이라던가 신재생 에너지 확충 산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 그 이유는 일단은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하락해서죠. 지금 같은 경우엔 유가가 올라와서 58달러였지만 최근 몇 년간 유가의 평균가는 40불대를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까지만 해도 리비아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었지만 지금은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그리고 오바마 이후에 우리 럼프 형이 등장하면서 파리 기후협약 탈퇴와 거기다가 세일가스의 등장으로 석유도 저렇게 싼데 굳이 전기차를 타야 될까? 또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원전과 풍력, 석탄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92%, 55%, 37%인 반면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2배 이상 비싼데 발전 효율 같은 경우에는 22%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린 뉴딜 정책은 실패하였고 망해버렸죠. 그 당시에 OCI의 주가가 65만 7천원까지 오르면서 그린 뉴딜의 거품이 정말 심했는데 지금은 10만원대까지 내려와서 6분의 1 토막이 나버렸죠. 그리고 그린 뉴딜 펀드 말고도 여러가지 펀드 상품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출시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펀드라는 상품이 출시가 되었고 2014년도에 운영이 되었다가 2016년도에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서 정말 큰 하락을 보였고 결국 이 펀드 상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청년 희망 펀드 등 여러가지 펀드 상품이 있었지만 결국 다 수익률 저조와 정권 교체로 인해서 펀드 상품이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린 뉴딜 펀드 상품이나 이런 거는 내년에 만약에 대통령이 교체가 되면은 상품이 사라질 수가 있고 원금 역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펀드를 꼭대기에서 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못하다가는 큰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죠. 내 주식이 갑자기 왜 상장 폐지가 될까? 자, 제가 지난주에도 PPT로 만든 영상 중에서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자 투성인데 왜 정부에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을 허가를 해주나요?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도 겹치는 부분인데 자, 기술 특례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적자가 지속돼도 상장 폐지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자, 코스닥에 상장된 기술 특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5년 이상 영업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돼야 되지만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게 바로 기술 특례 제도죠. 그런데 그 어려운 조건을 깨고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간 두 가지 회사가 있죠. 바로 신라젠과 코롱티슈진이죠. 신라젠 주주분들이나 코롱티슈진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간만우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재개됐는데 아직 상폐된 게 아니다. 상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간만우를 보시면 아시죠. 상폐가 안 됐더라고 해도 기존에 있던 가격에서 오히려 7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이렇게 주가가 박살이 날 수도 있고 또 이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왜 이번에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고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됐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는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이 배임 횡령을 했잖아요. 배임 횡령. 이거는 정말 웃긴 상황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상장 폐지는 안 될 회사들이 유상증자를 남발을 하고 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블록딜을 하고 이거 뭔가 냄새가 납니다. 아주 구린 냄새. 왜냐하면 저렇게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대표 경영진이 도망을 가거나 혹은 배임 횡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코롱티슈즈는 더 웃기잖아요. 코롱티슈즈는 성분을 조작하고 식약처에 냈던 서류까지 조작을 하고 이 두 회사는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서 이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얼마나 문제가 있나 이런 회사 두 개만 봐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기술 특례 제도가 심사하는데 1년도 안 걸려요. 이런 데서 너무너무나 허술한 점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기술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7개월밖에 안 되고 제약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전혀 없고 적자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왜 기술 특례가 되느냐? 돈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린 뉴딜 펀드랑 비슷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런 회사를 지원해주고 싶은데 정부에서 이런 회사를 지원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 기업을 지원해준다? 어마어마한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2005년부터서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이용해서 유가증권에 상장을 하고 투자자들의 지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기술 개발이라던가 혹은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 만들어진 거죠.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죠. 하지만 이런 제도는 너무너무나 문제가 있고 한국의 제약바이오를 정부에서는 너무 고평가를 했죠. 한국에서는 20년 동안 미국 FDA에서 공식 승인받은 신약이 9건밖에 없어요. 그것도 LG화학처럼 자금이 넘쳐나는 회사가 아니면은 한국에서는 신약을 절대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제약과 바이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저렇게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이 뒤통수를 맞은 거죠. 아, 우리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될 리가 없는데 왜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됐지? 하면서 당황스러워 하신 분들도 많고, 두 번째로는 재무 구조에 전혀 문제가 없고 한 번에 적자가 없는 회사들이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뉴스에 많이 언급되면서 호재가 남발하는 회사가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보죠. 자, 재무구조에 문제가 없는 회사들이 상장 폐지가 되는 상황도 나옵니다. 이건 차이나그레이트라는 회사의 재무제표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 폐지의 조건은 5년 이상 적자가 발견이 돼야지 상장 폐지입니다. 지금 보신 재무제표는 상장 폐지와 전혀 상관없는 아주 건전한 재무제표죠. 한 번의 적자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적자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유동성 자산에서 뭔가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나요? 분명히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근데 왜 부채는 탕감을 안 할까요? 이상하죠? 회사에 현금 자산이 넘쳐나는데 왜 부채를 탕감을 안 하죠? 저는 차이나그레이트에 대해서 수십 번 언급을 했고 재무제표를 보고 정말 이상합니다. 제발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상폐됩니다. 동전주는 동전주인 이유가 있어요. 하고 열사처럼 진짜 울부짖었는데, 하지만 그 당시에 커뮤니티는 정반대였습니다. 차이나그레이트는 상한가를 2번이나 갔고 모든 인터넷의 강사와 심지어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전문가라는 집단은 차이나그레이트를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추천을 했고, 정확히 두 번째 상한가 근처에서 차이나그레이트는 매매가 정지가 되었고 상장 폐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주식 국룰이 뭐냐면은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위험하고, 또 대표이사가 중국계면은 위험하고, 회사가 중국 회사다 무조건 걸러야 된다라는 주식계의 국룰이 있어요. 차이나그레이트는 당시에 동전주이면서 중국계 회사고 대표이사도 중국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재무 구조 자체가 너무너무나 이상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상한가를 2번이나 가버리니까 너 때문에 이 주식을 못 샀잖아 하면서 댓글로 엄청나게 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펼쳐진 미국의 게임스탑 사태와 비슷했죠.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신한투자에서 매수를 못하게 제한을 시켰는데 매수를 못하게 제한한 날이 이날입니다. 만약에 이날 게임스탑을 샀다면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볼 수 있었지만 신한에서는 거래를 차단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 사회이사를 외국계 사람으로 지정해서 주가를 빵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짐 로저스 아저씨 같은 경우에 아난티의 사회이사로 등극된 다음에 10,000원짜리였던 주가가 30,000원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계의 유명한 사람의 사회이사 영입 같은 경우에는 별거 없습니다. 매우 쉽게 할 수 있으며 아난티 말고도 짐 로저스 아저씨는 이곳저곳 여러 기업의 사회이사로 등극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나노메딕스에도 짐 로저스 아저씨 는 사회이사로 영입돼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코스닥 종목은 5년 이상 적자가 돼야지 상장 폐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엔 특례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상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도 상폐가 된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주식인의 주식 박스넷입니다. 2015년 박스넷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SK에서 박스넷을 인수했었습니다. 물론 코스닥에 상장하기 전에 다른 회사로 매각을 추진했지만 참 힘들었죠. 자, 여기를 보시면 SK 박스넷이라고
준다고 대놓고 구인 광고를 했던 이런 광고 표지판도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SK텔레콤에서 팍스넷을 2002년도에 인수를 했고 SK 커뮤니티 사이트에 포함이 돼 있던 사이트였는데 네이버 증권이 출범하게 되면서 팍스넷은 후발주자로 밀리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정말 이상하죠. 분명히 5년 연속 적자가 발생되면 상장 폐지의 심사에 들어가는데 이 회사는 5년이 아니에요. 여기서 갑자기 대규모의 부채와 적자가 발생되면서 상폐 심사에 들어가요. 네, 이 회사는 파산을 하고 말았어요. 단 1년 만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는 재무제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뉴스하고 공시를 보세요. 분명히 이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팍스넷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포털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갑자기 P2P 금융관리 자금 서비스를 제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전환사채가 계속 발행되고 있고 유상증자 역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하거나 유상증자가 계속 나오는 회사는 돈이 많이 필요한 회사, 즉 적자 기업입니다. 자, 재무가 좋은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를 한 걸 보셨나요?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와서 특별 배당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 유상증자는 실적이 안 좋고 적자인 회사인 그런 회사들이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주식 포털 사이트인 회사가 갑자기 신사업을 마구잡이로 진행을 합니다. 자, 2020년도면은 상장 폐지되기 전인데, 자, 여기 기사들 보세요. HIIT하고 제트톡 코리아와 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팍스넷 암호화폐 사업을 강화한다. 주식 커뮤니티가 무슨 암호화폐 사업이죠? 자, 제가 한 달 전에 MOU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고 수년간 MOU에 대한 이야기는 수십 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란이라던가 사우디라던가 이런 왕세자를 만나고 거기에 있는 총리를 만나고 뭘 해서 MOU를 체결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진행된 건 거의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선 MOU도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처럼 적자 회사의 MOU 체결은 거의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패 직전에 그냥 퍼포먼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거는 아이폰 7에서 팀쿡이 나와서 소개할 때 이렇게 큰 스크린에다 대고 자기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팍스넷도 애플의 컨퍼런스 회사를 모방한 듯 갑자기 웬 외국인 아저씨를 데려놓고 아이폰 7 런칭 이벤트처럼 무언가 설명을 합니다. 이건 팍스넷에서 새로 개발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대한민국은 정말 웃깁니다. 저런 뉴스가 나오자 상한가 랠리가 펼쳐지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사기죠. 아니 여러분, 누가 봐도 사기인데 뉴스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뜨면서 계속 10% 이상 상승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렇게 찌라시 갖다가 주가를 계속 올리는 종목들 상당히 많죠. 그런 종목들의 최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게 자꾸 외국인 엑스트라를 데려와가지고 MOU를 체결했다, 무슨 신사업을 한다 하면서 악수를 하지만 다 MOU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사업이에요. 돈도 안 줘도 돼요. 거기다가 갑자기 한류 AA 센터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아니, 본인 회사가 적자인데 적자인 회사를 또 인수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난주 이 영상에서 말했던 한 가지 종목이 있는데, 네, 바로 경남바이오파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비슷한 이슈로 상한가를 가고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팍스넷이 한류 AI 센터를 인수한다? 뭔가 냄새가 나죠. 적자 회사가 적자 회사를 인수하는 건 절대 호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상한가 랠리가 나오죠. 하지만 끝은 상장 폐지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저는 팍스넷 대표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거 분명히 상폐가 될 것이다 직감적으로 냄새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성웅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의 닉네임은 바로 저승사자입니다. 자, 저분은 기업 사냥꾼으로서 상장 폐지가 되기 직전인 회사들의 CEO로 발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키위 미디어에서는 그룹 팀장을 맡았었고, 넥스지라는 회사에서는 CEO를 했었고, 데코엔이라는 회사에서도 CEO를 했었고, 팍스넷에서도 대표이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팍스넷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7번이나 교체가 됐고, 상장 폐지가 되려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돌림방으로 5번, 6번 교체가 됩니다. 자, 데코엔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성웅 전 대표가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이분 팍스넷으로 간 다음에 또 팍스넷도 사라졌고, 거기다가 넥스지도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거기다 또 올해 상장 폐지 예정인 키위 미디어 그룹 역시 2분이 있었죠. 이때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룹 팀장. 그러니까 수상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은 계속되는 저런 상장 폐지 종목에 이름이 올라옵니다. 제가 저렇게 기업 사냥꾼, 상패 전문되는 CEO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 얼마 전 제가 랜섬웨어에 걸리면서 제가 가진 모든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매매할 때는 이렇게 기업 개요에 들어가서 대표이사의 이름을 검색한 다음에 엑셀 데이터에다가 대표이사의 이름을 찍으면은 대표이사의 연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터뷰 내용, 거기다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조사를 다 해놨었는데 그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려서 오늘은 약간 좀 준비한 자료가 부실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팍스넷처럼 미친 듯이 뉴스가 뜨고 주가가 올라가고 막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경남바이오 파마도 찌라시 하나 빵 띄운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30% 손실을 볼 수 있었고, 이 종목은 올해 관리 종목 이후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주식 잘못 하시다가는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밖에 나가서 내가 주식을 잘못 매수한 걸 청와대가 책임져라 시위를 하면서 돌아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2월, 3월, 4월 달에는 뉴스 많이 뜨고 정말 장난치는 이상한 종목들 많이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즐거운 새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